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통이론이란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 화법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통이론은 제가 집필을 할 때 일부, 즉 1장부터 5장까지는 대인 관계적인 대인 간의 어떤 사적인 의사통에 중심을 두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연설이라든지 토론 등과 같은 일대 다의 공적인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화법이라는 것은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잡은 것은 바로 1장 1.1에서 잡은 것은 개인의 자아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는 개인 내부에 있지만 이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아 개념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의미하죠. 그죠? 자, 이 자아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안에 있지만 타인의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이것도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타인 중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실경에 붙은 사람의 하고의 어떤 갈등은 다음날이 되면 전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는 것 누구죠? 영어로는 significant others라고 합니다. 바로 부모, 교사, 그다음에 또 누구죠? 친구. 이들이 나에게 한 말, 어떤 말입니까? 특별히 너는 어떠하다 라고 나를 규정한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외모가 어때? 너는 말을 참 잘 못하는구나. 말하는 직업은 안 되겠다. 음정이 불안해. 음악은 꽝이야. 그죠? 넌 참 게으르구나. 거북이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성향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기에 중요한 이런 부모, 교사, 친구들이 한 말은 나의 자아 개념의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 자아 개념은 그래서 그 여러 차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건 어떤 말에 대한 것이니까 나의 어떤 소통 방식에 대한 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자아 개념이 결정되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서동 방식. 바로 스타일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좀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조금만 그냥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금방 또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또 굉장히 칭찬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아 개념이 이 뿌리인 것이죠. 제가 1장 1에서 자아 개념을 설정한 것은 화법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문형을 바로 가르친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뿌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할 학생들도 저 학생의 의사소통 스타일, 항상 의사소통 방식, 어떤 성향이 왜 저러한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의처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피부에 부스럼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연고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위가 안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진단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명의로서 이 뿌리를 알 필요가 있죠. 이 자아 개념은 1장 1에서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누지만은 이것이 딱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있는 그대로 고마워, 너도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하는데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얘가 왜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부정적인 그 안에 관성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도 그렇게 되고, 그럼 이 타인들은 또 내가 항상 그렇게 딴지를 걸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럼 나의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더욱더 고착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로 얘기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비춰주고, 그럼 또 이렇게 순환이 되고 하면서 한 사람의 어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셨다시피 뭐예요? 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우리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런 말을 쓰죠. 이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글로도 하지만 주로 대화를 하니까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말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관계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행복하고 개인의 행복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누군가 싸우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우리가 바로 행복하다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특별히 자기의 자아 개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절대 행복하기는 어렵죠. 그죠? 이 감사한 환경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영어로는 뭐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기 자아 충족적 예언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제 책에서는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언이란 말하는 실현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fulfill을 충족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발표를 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발표를 망칩니다. 내일 소개팅에 나가서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별로 그 다음 만남까지 잘 이어지기 어려울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스타일로. 그러면은 그렇게 그 상대가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쭈뼛쭈뼛대면서 서로 어색한 대화가 되고 별로 이 사람과 나는 잘 안 맞나 보다 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1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과 직결된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고착되고 순환되고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하고 이 부분에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2에서는 이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고착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소통 불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하기 불안이라고 다뤄왔습니다. 물론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대중적인 어떤 연단 앞에서의 말하기 불안도 있지만 그것이 좀 이렇게 스타일에 대해서 성향이 돼버렸을 때는 대인 기피처럼 사람을 꺼려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의사소통 불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어프리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단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것에서 연설하면서 느끼는 어떤 공포는 스피킹 앵자이어티에서 그 말 그대로 앵자이어티, 공포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적인 이런 현상은 커뮤니케이션 어프리헨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의사소통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에 말하기 불안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의사소통 불안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교사로서 상황적 불안과 성향적 불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황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2,000명 앞에서 연단에 서서 말을 하게 되거나 또 어떤 중요한 평가의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그죠? 뭐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서 평가관들이 그죠? 막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아니면 아주 낯선 청중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청중들의 그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서 유치원 꼬맹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나이대 되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 상황이 원인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 의해서 불안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소수 이것이 고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는 아주 말을 못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공포야. 그래서 여러분 폐소공포, 고소공포 이런 것처럼 포비아라고 하죠. 그런 어떤 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성향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이렇게 봤을 때 누구나 다 앞에 나와서 발표해봐 3분 스피치 이러면 누구나 다
사실은 그걸 기다리면서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황만 바로 또 단상했으면은 해서 발표에 집중하면은 그 떨림은 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나와서 해 떨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1.1에서 배운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교사로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바로 단상에 세운다거나 바로 토론대회에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명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성향적 불안과 상황적 불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성향적 불안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아마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 불안증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 마음 속에 있지만 이 사람 속에 이 머리에 관련된 즉 인식에 관련된 인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요. 생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몸에서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이 골목을 돌다가 갑자기 커다란 개가 이렇게 딱 목줄도 풀려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릴렉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동공이 확장되고, 그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피가 빨리 혈류가 확 돌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이 몸이 막 머리를 물론 이제 막 머리에서 인지적으로 처리가 되기도 전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닥쳤을 때 어떻게 막아내든지 하기 위해서 그냥 이완되는 게 아니라 긴장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내 몸은 생리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그런 몸속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들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다리가 후덜덜덜하고 식은땀이 나고 등에 땀이 흐르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또 생리적인 현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의사소통 불안에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뿌리를 이것인지 물론 이거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같이 그래서 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제 책에 이제 소개해 놓은 거는 생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개는 쌍이죠. 체계적 둔감화는 말 그대로 systematic desensitization 뭐예요? 이 민감한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기 불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앞에 정말 친한 친구 만약에 사람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냥 사람 모양의 어떤 인형이어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째려보지 않는 빵긋빵긋 웃고 있는 편한 친구들을 놓고선 얘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떨리지가 않는구나. 그 다음엔 조금 한 대여섯 명 정도 약간 무표정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엔 한 20명 정도 그 다음엔 정말 한 100명 정도 아주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냉소적인 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 정도로 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체계적으로 그 불안감을 둔감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둘 다 우리가 어떤 포비아를 치료하는 심리 치료의 기법들입니다. 실제 상황 노출법은 마치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를 번지 점프장에서 확 밀어버리듯이 네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그죠? 어떤 뭐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서리, 책상의 이런 모서리 같은 거에 굉장히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서리가 너 찔려봐야 이거 아프지 않나 저렇게 둥글 깎였잖아. 근데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포비아가 생깁니다. 야, 거미 이거 야 그냥 너를 물지도 않고 너를 잡아먹지도 못해. 그죠? 그냥 발로 콕 이렇게 해도 이건 네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상황에 노출하는 거죠. 뭐죠? 네가 생각하는 그 공포심은 사실은 그 네 마음의 문제인 거고 실제 이것이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실제 상황 노출법은 이런 생리적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 인식의 문제는 첫 번째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는 이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일 좋아하는
톨스토이라는 어떤 작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이 나 이런 상황 정말 싫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에서 바로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부정적이라고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한다.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대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하지 않아. 말은 조금 버벅대도 괜찮아. 조금 더듬어도 괜찮아. 내 진심이 이게 전달되면 되는 것이야. 화려한 수사라든지, 그죠? 내가 지금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학생들 앞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잘 얘기하면 되는 거라 그런 것들에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 내용을 잘 마련해서 잘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못하진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 아까 이 생리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불안한 어떤 감정, 신체의 반응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감정도 불편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커다란 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 몸을 보호하듯이 이 내 몸에서 재현아 이제 중요한 발표야. 힘을 내. 그죠? 좀 오그라드나요? 그런 내 몸에서 나에게 보내는 뭐죠? 응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하고 총소리를 기다릴 때가 아마 가장 떨리죠. 두근두근두근하고. 근데 뛰면서는 떨리진 않습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두근두근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몸에 어떤 뭐 신경이든 근육이든 굉장한 어떤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상황에서 내 몸이 준비를 하고 나에게 보내주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이 굉장히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고 내 몸에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 내 자아에 대한 인식 전환, 그죠? 감정에 대한 인식 전환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의사통 불안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1과 1.2에서 자아 개념과 의사통 불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2.1에서는 자기 노출을 얘기합니다. 이 자기는 사실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셀프입니다. 그래서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합니다. 노출. 사람들이 학자들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주목했을 때 바로 요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랑 친구랑 살게 됐을 때 자기 속 얘기를 해야지 친해지게 되는 거죠. 속 얘기 안 하고 맨날 야구 보고 드라마 본 얘기 해봐야 친해지지가 않죠. 그죠? 어떨 때는 뭐 술의 힘에 빌려서 뭐 또 이렇게 속내를 풀어내기도 하지만은 그죠? 근데 이게 자기 노출입니다. 근데 이 자기 노출은 명제가 있죠. 내가 나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 자기 노출의 정도와 관계 발전은 비례한다. 이 관계 발전은 나를 드러내는 정도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비례하지만 또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리스크가 수반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굉장히 가려진 이 부분, 부끄러운 부분, 또 아니면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부분을 먼저 노출했을 때 상대방은 한 발짝 물러서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다? 어떤 우리가 상호성의 규범이라고 책에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그 관계를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하튼 자기 노출과 관계 발전이 비례하니까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취미가 뭐예요? 이런 별로 위험이 없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조금 깊은 속 얘기까지 관계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노출을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위험이 수반되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과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취미가 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상호성의 규범. 서로 이제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서로 이 관계가 오래 잘 건강하게 지속될 수가 있죠. 이것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은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분의 속 얘기를 막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님과 싸운 얘기 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친구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은 여러분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노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노출과 바로 쌍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2.2에 나오는 공감적 듣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친해지고 싶어서 자기의 내면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딴에는 위한다고 하고 어설픈 조언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친구 간에 충고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뭐죠? 공감입니다. 공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감정을 이 사람도 about me 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죠? 이 사람도 그 감정에 주목하고 여러분들 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뭐죠 고쳐야 될 나쁜 점을 갖다가 크리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에 주목하는 거죠. 얘가 지금 서글프구나. 지금 좀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지금 진로는 이쪽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을 인해서 굉장히 속이 상하구나. 이 감정에 주목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 공감적 듣기는 그죠? 적극적 들어주기와 소극적 들어주기로 나뉘는데 소극적 뭐죠? 집중하기. 집중하기는 뭡니까?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들어서 바라봐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격려하기. 격려하기는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추임새처럼 그래 어떻게 됐는데 헐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턴을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저도 찔리고 우리 모두 찔리죠. 그죠? 요 대화가 얘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여기서 머릿속에서 막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프로세싱을 멈추고 이 사람의 감정에 주목해서 그것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을 공감적 듣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꺼내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기 또는 재진술하기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마 나 피곤해서 학원 가기 싫어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빨리 안 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석이가 피곤해서 학원 가기 싫구나. 이게 뭡니까? 무슨 앵무새입니까? 말하는 고양이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상대방은 엄마가 내 마음을 일단 알아줬구나. 그 공감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 싸움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옛날 얘기도 나오고 또 더 안 할 말도 하게 되면서 싸움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반영하기. 이 반영이란 말은 리플렉트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내가 거울을 들고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빠와 싸운 진로 때문에 그 막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을 잘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속상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울먹울먹하면서 얼굴이 찌푸려지고 있을 텐데 아빠와 진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거울을 들고선 상대방의 감정을 리플렉트 비춰주는 것을 반영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상담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래도 이해를 받았다라는 상담 선생님이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게 이 반영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2.1과 2.2의 이 자기 노출과 공감적 듣기 이것을 이제 쌍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짝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짝이 자기의 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짝은 공감적으로 들어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장에 대한 1장과 2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